어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없을 때 누가 남아주는가로 결정됩니다. 한양 도성 안재일가는 곡물 도매상 주인이 죽던 날 30여 명의 하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 사람 절름발이 하녀 옥분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녀가 지킨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막내 아들, 천치 소리를 듣던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소년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순조 임금 제위 시절 한양 도성 내 광통교 근처에 윤참봉댁이라 불리는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저택의 주인 윤상무는 본래 양반가 출신은 아니었으나 젊은 시절부터 곡물 중개업으로 큰돈을 벌어 참봉벼슬을 사서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어머니가 같은 적자였고 셋째 막내는 몇 해 전 죽은 후처의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윤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출산이 너무 어려워 산파가 3명이나 바뀌었고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산파가 포기하려던 찰나 갓 고용된 어린 하녀가 아이의 등을 두드렸고 한참 만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어머니는 과다출혈로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서기를 흉한 아이라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고 태어난 아이, 애군을 품고 온 아이라는 소문이 저택 안팎으로 퍼졌습니다. 아버지 윤상무는 아들을 보면 죽은 아내가 떠올라 차마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고 형들은 천한 후처의 자식이라며 동생을 멀리했습니다. 서기가 3살이 되었을 때 저택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울음소리도 웃음소리도 없이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으나 특별한 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다는 말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저 아이는 천치입니다. 말도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의원의 말이 퍼지자 서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형들은 대놓고 돌을 던지며 놀렸고 하인들은 밥상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윤상무는 아들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행여 손님이라도 오면 서기를 뒤채 창고에 가두었고 제사상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기는 저택의 구석,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유일하게 그를 돌본 사람은 하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서기가 태어나던 날 밤 죽어가던 아이를 살린 그 하녀였습니다. 그녀는 15살에 이 집에 들어왔는데 어릴 적 마마를 알아 얼굴에 곰보 자국이 가득했고 왼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다른 집에서 쓸모없다고 내쫓긴 끝에 이곳에 왔지만 여기서도 천대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분은 서기를 볼 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던 그 시간들. 그래서 그녀는 말없이 서기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의 옷을 빨고 남들 몰래 따뜻한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서기가 아무 반응이 없어도 옥분은 매일 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기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지만 옥분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어서 자신이 외로워서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가 7살이 되던 해 저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윤상문이 큰돈을 들여 첫째 아들 윤석만을 과거 시험에 보냈고 운 좋게도 생원시에 합격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택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고 잔치가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서기는 뒤채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형님의 경사에 흠이 될까봐 아버지가 직접 가둔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몰래 음식을 갖다 주었지만 서기는 먹지도 않고 그저 창틈으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 술에 취한 윤석만이 친구들과 함께 뒤채로 왔습니다. 누군가 천치 동생 이야기를 꺼냈고 윤석만은 허풍을 떨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놈이 우리 집 수치거든. 말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서기를 끌어내 마당 한가운데 세워두고는 친구들과 함께 손가락질하며 놀렸습니다. 누군가 막대기로 서기의 다리를 쳤고 다른 이는 얼굴에 먹물을 뿌렸습니다. 서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옥분이 달려왔습니다. 절뚝거리며 서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내가 무슨 주제로 나서냐? 하녀 주제에. 윤석만이 옥분을 밀쳤고 옥분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서기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말은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봐라,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짐승. 그날 밤 옥부는 서기를 안고 뒤채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만 처음으로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분은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도련님, 이 옥분이는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아무도 도련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윤상문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부엌길로 옮긴다. 서기 시중은 다른 계집종이 될 것이다. 옥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저를 내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는 그저 쓸모없는 놈에게 내 같은 건강한 하녀를 붙여둘 수 없다는 것뿐이다. 서기는 이제 곧 별채로 보낼 것이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말이다. 옥부는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지만 윤상문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옥부는 부엌으로 옮겨졌고 서기는 저택 뒤편 별채로 쫓겨났습니다. 별채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헛간이나 다름없는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을 관리하게 된 것은 늙은 하인 김서방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원래 윤상문의 장인 집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나이가 많아 힘든 일을 하지 못해 이곳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기에게 하루 2끼 밥을 날라다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부엌 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인들의 눈초리가 따가웠고 관리인 박첨지가 이를 발견할 때마다 옥분을 때렸습니다. 내일이나 제대로 해라. 천치놈 뒷바라지가 그렇게 좋으냐? 그래도 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별채로 가서 서기의 옷을 기워주고 여름에는 모기를 쫓아주었습니다. 겨울에는 자신의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옥분이 올 때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옥분은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세월이 흘러 서기가 12살이 되던 해봄 윤상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더니 오후에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들을 불러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명이 다하신 것 같습니다. 길어야 보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첫째 윤석만과 둘째 윤석규는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느라 바빴습니다. 형제는 겉으로는 우애를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윤상무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간신히 유언을 남겼습니다. 재산은 둘이 나누어라. 서기는. 그는 끝까지 막내 아들 이름을 불렀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고 저택은 사흘 밤낮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별채의 서기를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형들은 서기가 장례식에 오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천치놈이 나타나면 아버님 체면이 깎인다. 별채에 가둬두어라. 장례가 끝나고 49제까지 마치자 형제는 본격적으로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둘의 갈등은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택과 곡물 도매상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한양과 지방의 토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매일 싸웠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종친과 마을 어른들이 나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윤석만은 저택과 곡물 도매상의 절반을, 둘째 윤석규는 나머지 절반과 지방 토지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막내 서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서기는 어차피 관리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형님들께서 나눠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서기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이 끝나자 형제는 각자의 몫을 챙겨 저택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윤석만은 도성 내 다른 곳에 더 큰 집을 마련했고 윤석규는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저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 저택은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우리 둘 다 여기 살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저택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모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새 주인이 오면 그가 새로 하인을 고용할 것이니 지금 있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택이 팔릴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하인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도 충성스럽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이 저택은 그저 일터였을 뿐 의리를 지킬 곳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택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석만과 윤석규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둘러보며 쓸만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모든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고들 많았다. 이제 각자 갈 곳을 찾아라. 일한 대가는 이미 다 지불했으니 미련 갖지 마라.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저택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까지 사람들은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택은 텅 비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비지는 않았습니다. 별채에는 여전히 서기가 있었고 부엌 한 구석에는 옥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옥분은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들고 별채로 갔습니다. 서기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것도 아닌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옥분이 불렀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아이의 눈은 처음으로 초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도련님,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형님들도 떠나셨고 하인들도 모두 갔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에 새 주인이 올 것입니다. 옥분은 보따리에서 싸온 밥과 반찬을 꺼냈습니다. 이제 저도 떠나야 합니다. 새 주인은 저 같은 절름발이는 쓰지 않을 것이고 갈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도련님께 마지막으로 밥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밥상을 차리는 동안 서기는 처음으로 옥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12회를 함께했지만 서기가 이렇게 또렷하게 자신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드십시오, 도련님. 이제 누가 도련님께 밥을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때 서기가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가지 마. 처음 듣는 서기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련님? 가지 마. 엄마. 서기가 옥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12해 만에 처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옥분은 그대로 주저앉아 서기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새벽 햇살이 별채 문틈으로 들어올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은 결심했습니다. 도련님, 이 옥분이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택의 새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라는 사람으로 곡물 장사로 돈을 번 신흥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데리고 저택을 둘러보다가 별채에서 서기와 옥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전 주인의 막내 아들과 하녀입니다. 안내하던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옥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사 나으리, 저희에게 머물 곳을 주십시오.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왜 남의 식소를 떠안아야 하느냐? 당장 나가라. 제발입니다. 저는 품삯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별채 한 칸만 쓰게 해주십시오. 김진사는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절름발이에 곰보 자국까지 있는 추한 여자. 그 옆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해 보이는 소년.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이로군. 하지만 공짜로 부릴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지. 옥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대신 조건이 있다. 너는 이 저택의 모든 굳은 일을 해야 한다. 빨래, 청소, 부엌일, 걸음 치우는 일까지 모두 내가 맡는다. 그리고 저 천치는 절대 안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내 자식들 보기 흉하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옥분과 서기는 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옥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저택의 모든 하인들이 옥분에게 일을 떠넘겼고 김진사의 자식들은 옥분을 하인도 아닌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서기는 별채에 갇혀 지냈습니다. 옥분이 새벽에 나가면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서기는 하루 종일 혼자였지만 더 이상 멍하니 하늘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분을 기다렸습니다. 문틈으로 해가 지는 것을 보며 옥분이 돌아올 시간을 세었습니다. 옥분이 돌아오면 서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분은 지친 몸으로도 서기에게 밥을 해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착하게 살면 정말 복 받아? 옥분은 서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도련님. 하늘은 착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옥분의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의 막내딸이 별채 근처를 지나가다 서기와 마주쳤습니다. 서기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뿐인데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괴물이다. 천치 괴물이 나를 해치려고 했어. 김진사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는 직접 별채로 쳐들어와 서기를 끌어냈습니다. 이 천치 자식이 감히 내 딸을 놀래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옥분이 달려와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말에 대들어? 너도 함께 나가. 김진사가 옥분을 차버렸습니다. 옥분은 바닥에 굴러떨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결국 김진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다. 대신 그 천치는 앞으로 절대 별채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문에 자물쇠를 채울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밥값을 따로 내야 한다. 한 달에 쌀 한 섬씩 내놔라. 그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였습니다. 옥분은 품삯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쌀 한 섬을 구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옥분의 삶은 더욱 고됐습니다. 낮에는 저택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른 집에서 품팔이를 했습니다. 빨래를 해주고 바느질을 해주고 때로는 밤새 곡식을 빻는 일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2-시간 자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서기는 별채에 갇혀서 그런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옥분의 손은 부르트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서기는 옥분의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도련님.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옥분이 고생한다는 것을, 자신이 짐이라는 것을.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별채는 문풍지도 제대로 바르지 못해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이불을 서기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집더미에 몸을 묻고 잤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만 하더니 점점 열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품삯을 받지 못하고 품삯을 받지 못하면 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으로도 일터로 나갔습니다. 서기는 별채에 갇혀서 그런 옥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지만 자물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옥분이 일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를 고용한 집 주인이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업고 저택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좀 데려가시오. 주인이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옥분을 별채 앞에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서기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쓰러진 옥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지만 자물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서기는 문을 발로 차고 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오래된 문짝이 부러졌습니다. 서기는 밖으로 나가 옥분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웠습니다. 엄마, 엄마. 서기는 옥분을 자신의 이불로 덮어주고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저택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밤중이라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기는 다시 별채로 돌아와 옥분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옥분이 자신에게 해주던 것처럼 그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옛날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있었어. 서기의 어눌한 말투로 이어지는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옥분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옥분이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서기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기는 옥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제발. 도련님은 착한 아이예요.
하늘이 지켜줄 거예요. 옥분이 눈을 감았습니다. 서기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생전 처음 목청껏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저택의 하인 하나가 별채로 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옥분과 우는 서기를 발견했습니다. 하인은 황급히 김진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진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별채에 왔습니다. 그는 옥분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었구나. 쓸모없는 것. 어디 내다 버려라. 나으리, 이 아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인이 서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서기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것도 내쫓아라. 이제 옥분도 없는데 누가 저것을 돌보겠느냐? 하지만 나으리, 저 아이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게 내가 알바냐? 당장 내쫓으라고. 하인들이 서기를 끌어냈습니다. 서기는 저항했지만 12살 소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기를 저택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대문이 닫혔습니다. 서기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별채에서 옥분의 시신을 싸들고 나오는 하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옥분을 가마니에 싸서 수레에 실었습니다. 어디로 가져가는 거냐?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공동묘지에 그냥 묻으라고 하셨어요. 주인 없는 하녀니까요. 서기는 수레를 따라 걸었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면서도 그는 수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성 밖 공동묘지까지 그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인들은 묘지 한 구석에 대충 구덩이를 파고 옥분을 묻었습니다. 비석도 없고 표시도 없는 그저 흙무덤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인들이 떠나자 서기는 그 무덤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그는 밤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묘지기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야, 아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서기를 자세히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것. 어미를 잃었구나. 노인은 자신의 옷을 벗어 서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일단 내 오두막으로 가자. 얼어 죽겠다.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옥분의 무덤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내가 여기 있든 없든 돌아오지 않는다. 살아있는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노인의 말에 서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주름진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어미는 분명 내가 살아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니 일단 내 오두막에 가서 따뜻한 죽이라도 먹자. 서기는 마지막으로 무덤에 절을 하고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묘지기 노인의 이름은 박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했고 갈 곳이 없어 이 묘지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았고 하루 한 끼를 겨우 먹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서기를 그냥 보내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거라. 대신 나를 도와 묘지 청소를 해야 한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서기는 박영감의 오두막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묘지를 청소하고 밤에는 옥분의 무덤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영감은 서기를 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천치라고 했지만 서기는 시키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했습니다. 말은 어눌했지만 생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는 천치가 아니구나. 어느 날 저녁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서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서기가 대답했습니다. 박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한다. 너처럼 말이 느린 아이를 보면 머리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건 틀렸다.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어. 서기는 처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영감은 서기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천자문 정도는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서기는 놀라운 속도로 글을 배웠습니다. 박영감이 한 번 가르치면 서기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석 달 만에 천자문을 다 떼었고 반년 만에 기본적인 한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는 재주가 있다. 제대로 배웠다면 과거에도 급제했을 것이다. 박영감의 말에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엄마를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서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 영감은 서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내 어미는 훌륭한 분이었다. 너를 끝까지 지켜준 분이시니까. 그날 밤 서기는 박 영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박 영감은 말없이 듣다가 마지막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구나.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산다. 하지만 엄마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 내 어미 말이 맞다. 다만 그 복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시간이 흘러 서기는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기는 박 영감을 도우며 묘지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서기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천치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서기는 묘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무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어느 봄날 한 양반이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의 묘를 참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그를 안내하며 무덤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묘를 누가 이렇게 잘 돌봐두었느냐? 양반이 물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서기가 대답했습니다. 양반은 서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묘지기 아들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일을 돕습니다. 양반은 서기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태도는 정중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서기에게 돈을 주려 했지만 서기는 받지 않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양반은 서기의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계속 서기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 그 양반이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참배가 아니라 서기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젊은이, 나는 이 조정에서 일하는 민판서라고 한다. 내가 궁금해서 다시 왔다. 서기는 놀라 절을 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집은 어디고 부모는 누구시냐? 서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참봉댁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하녀 옥분이 키워주었으며 옥분이 죽은 후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고. 민판서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내 형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한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민판서는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형들을 원망하느냐? 서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말했어요. 원망하면 내 마음만 아프다고. 훌륭한 분이셨구나. 내 어미는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었어요. 민판서는 서기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젊은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내 집에는 자식이 없다. 너를 양자로 삼고 싶다.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엄마 무덤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너는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밤에는 내 집에서 공부하거라. 내게는 배움이 필요하다. 서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서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내 어미도 내가 배우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결국 서기는 민판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낮에는 묘지에서 일하고 밤에는 민판서의 저택에서 공부했습니다. 민판서는 서기에게 훌륭한 스승을 붙여주었고 서기는 놀라운 속도로 학문을 익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이제 19살이 되었고 유학의 기본은 물론 역사와 문화까지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민판서는 서기에게 과거를 보라고 권했지만 서기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벼슬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어떻게 돕고 싶으냐? 엄마처럼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곁을 지켜주고 싶어요. 민판서는 서기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서기에게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서기는 그 돈으로 묘지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늙어서 버림받은 노인, 병들어 쫓겨난 하인, 가난해서 굶주리는 아이들. 서기는 그들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서기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냐? 양반도 아니면서 선비 흉내를 내는구나.
하지만 서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묘지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아픈 사람을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거지 노파 하나가 서기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병들어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서기의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쉬게 해주시오. 서기는 노파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따뜻한 죽을 먹였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할머니, 편히 쉬세요. 서기는 밤새 노파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기 전 노파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기는 노파를 옥분의 무덤 옆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서기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함께했고 그들을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도 점차 서기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진짜 선비다. 돈도 안 받고 저렇게 사람을 돌보다니. 서기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민판서도 서기의 행동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는 서기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다른 양반들도 서기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기의 집에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죽어가는 사람을 받아준다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오세요. 서기가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남자는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 의원들도 포기했습니다. 서기는 남자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제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남자는 서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사람들을 짓밟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악인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하인들을 학대했습니다. 동생마저 버렸습니다. 서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동생을 버렸다고요? 네. 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치라고 불렸던 불쌍한 동생.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눌 때 저와 형님은 동생을 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서기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윤석규입니까? 남자가 깜짝 놀라 서기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서기는 한참을 말없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둘째 형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재산을 챙겨 떠났던 그 사람. 서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원망,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옥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원망하면 내 마음만 아파요. 용서하세요. 그래야 도련님이 편해집니다. 서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윤석이입니다. 형님의 동생. 윤석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기를 보았습니다. 내가 서기냐? 그 천치였던? 네, 저입니다. 윤석규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이럴 수가. 내가 버린 동생이 나를 받아주다니. 형님, 괜찮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니다. 괜찮지 않다. 나는 너를 버렸다. 천치라고 놀렸고 짐승이라고 했다. 나는 악인이다. 윤석규는 계속 울었습니다. 서기는 그런 형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괜찮단 말이냐?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 서기는 옥분의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그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형님을 용서하니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윤석규는 서기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서기는 형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약을 다려주고 밥을 먹여주고 밤에는 곁을 지켰습니다. 윤석규는 서기의 모습을 보며 매일 참회했습니다. 서가, 나는 평생 사람들을 이용만 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돈도 집도 다 날아갔고 가족도 없다. 너만 남았다. 내가 버린 너만. 형님. 저는 형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규의 병은 깊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가,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다. 형님. 말씀하세요. 형님. 윤석만은 지금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다.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연락도 끊었지. 그 사람도 나처럼 악인이다. 하지만 너는 그를 원망하지 마라. 네. 형님.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너를 키워준 그분 옆에 묻어다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그분 곁에 있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그분께 사죄하고 싶다.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규는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가,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가 틀렸다. 내가 바로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다. 그날 밤 윤석규는 서기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서기는 형의 손을 놓지 않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 후 서기는 형을 옥분의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장례는 간소했지만 서기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민판서와 박영감 그리고 서기가 돌본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서기는 무덤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서기는 그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형 윤석만이었습니다. 내가 서기냐? 윤석만의 목소리는 차갑고 높았습니다. 서기는 천천히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형님, 내가 들으니 둘째가 여기서 죽었다더구나. 그리고 내가 그를 돌봤다고? 네, 그렇습니다. 윤석만은 서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예전의 천치 동생은 이제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치가 사람 흉내를 내는구나. 하지만 내가 아무리 선행을 베푼들 넌 여전히 천한 후처의 자식일 뿐이다.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둘째가 망한 것도 자업자득이다.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다니. 나는 달라. 나는 지금 호조 참의까지 올랐다. 너 같은 것과는 격이 다르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서기의 담담한 반응에 윤석만은 짜증이 났습니다. 너 혹시 나한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느냐? 돈이냐? 벼슬이냐?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나는 내가 내 동생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나를 찾아오지 마라. 윤석만은 돌아서서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가 불렀습니다. 형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냐? 형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윤석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서기를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궁금합니다. 형님이 가진 것들이 형님을 행복하게 하는지. 윤석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기는 다시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민판서가 다가와 서기 옆에 앉았습니다. 서가, 내 형이 저렇게 말해도 괜찮으냐? 네, 괜찮습니다. 형님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이냐? 진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남겨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민판서는 서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21살이 되었고 그가 운영하는 곳은 이제 작은 마을처럼 커졌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 병든 사람들, 고아들이 모여들었고 서기는 그들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옥분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서기가 옥분을 기리기 위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옥분당에는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로를 돌보라는 것.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돌보고 젊은 사람은 늙은 사람을 돕고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 역병이 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도성 밖으로 피신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버려졌습니다. 서기는 옥분당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저는 도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련님 위험합니다. 역병은 옮는 병입니다. 박영감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야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요.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한 청년이 나섰습니다. 옥분당에서 자란 고아 중 하나였습니다. 저도 갑니다. 저도요. 결국 10명의 젊은이들이 서기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도성으로 들어가 병든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목숨을 걸고 남을 돕겠습니까? 하지만 서기와 젊은이들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시신을 거두고 병자를 간호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죽을 쑤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옥분당에서 온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돕고 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윤참봉댁 막내 아들이라던데. 천치라고 불렸던 그 아이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버림받았던 아이가 천대받았던 그 소년이 이제 자신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민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도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기를 찾아가 말렸습니다. 서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느냐? 죽어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켰듯이 저도 사람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민판서는 서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런 의인이 있다니. 당장 지원을 보내라. 조정에서 의원들과 약재를 보냈고 양반들도 돈과 곡식을 보냈습니다. 서기와 젊은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병은 점차 잡혔습니다. 석 달 후 역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쓰러졌습니다. 너무 오래 무리를 해서 몸에 병이 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기를 옥분당으로 옮겼고 이번에는 그들이 서기를 간호했습니다. 도련님, 꼭 살아나셔야 합니다.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서기는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옥분을 만났습니다. 엄마, 도련님 참 잘 자랐어요. 옥분이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련님은 아직 올 때가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처럼 살았나요? 그럼요. 도련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 되셨어요. 옥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도련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기가 눈을 떴을 때 옥분당 사람들이 모두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울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련님, 살아나셨습니다. 서기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도련님이 계셔야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임금의 사신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자 화려한 가마와 함께 고위 관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기를 찾는다. 사신이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서기를 부축해 나왔습니다. 사신은 서기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께서 그대의 덕행을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셨다. 이에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하신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벼슬을 원치 않습니다. 사신이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가? 임금의 은혜를 거절한단 말인가? 거절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은 크지만 저는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신은 당황했습니다. 벼슬을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는 다시 궁으로 돌아가 임금께 보고했습니다. 임금이 서기의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군자로다.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하는구나. 임금은 다시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벼슬 대신 옥분당을 정식 자선기관으로 인정하고 조정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기는 이번에는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천치라고 불렸던 소년이 이제 온 나라가 존경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옥분당을 찾아왔고 서기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 소문은 윤석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자 그는 직접 옥분당을 찾아갔습니다. 옥분당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십 채의 건물이 있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며 서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윤석만은 서기를 찾았습니다. 서기는 한 노인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서기가 윤석만을 보고 일어나 절했습니다. 윤석만은 서기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천치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의젓하고 자애로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서기냐? 네. 형님. 윤석만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기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호조참이다. 높은 벼슬이다. 큰 저택에서 산다. 하지만 윤석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 내 벼슬을 보고 내 돈을 보고 따를 뿐이다. 서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다. 벼슬도 없고 재산도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따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서기는 옥분의 무덤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주었느냐? 사랑입니다. 엄마는 저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윤석만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평생을 틀리게 살았다. 서기가 형의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나는 이미 늙었다. 바꿀 수 없다.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형님도 마지막에는 바뀌셨습니다. 윤석만은 서기를 보았습니다.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미 용서했습니다. 오래전에. 왜냐? 나는 너를 버렸다. 천치라고 놀렸다. 짐승이라고 했다. 형님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형님 마음속에도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윤석만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서기가 울었습니다. 그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항상 첫째로서의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상처를 막내에게 풀었던 것입니다. 서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형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 윤석만은 생각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벼슬? 재산?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서 함께 일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네. 형님의 재산과 지위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윤석만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기의 눈을 보는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날부터 윤석만은 옥분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을 익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옥분당에 기부했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더 많은 양반들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윤석만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변하려 노력하는 것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석만은 이제 옥분당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서가,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정말입니까? 형님? 그래. 벼슬이 높을 때도 돈이 많을 때도 이런 행복은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감사를 받을 때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서기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 이제 찾으셨네요. 무엇을 말이냐? 진짜
행복을요. 그날 밤 서기는 옥분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형님이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어요. 바람이 불어와 서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옥분이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는 40살이 되었습니다. 옥분당은 이제 전국적인 자선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각 지방에 분원이 생겼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기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석만은 서기 곁에서 평생을 보냈고 두 형제는 진정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나이 든 임금이 서기를 불렀습니다. 임금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석이 과인이 그대를 보고 싶었소. 전하. 서기가 절을 했습니다. 그대는 과인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소. 진정한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과인은 그대만큼 백성을 사랑하지 못했소. 전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요. 사실이요. 그래서 과인은 유언을 남기려 하오. 다음 임금에게 그대를 본받으라고 말할 것이요. 며칠 후 임금이 승하했습니다. 새 임금은 즉위하자마자 서기를 불렀습니다. 윤석이 선왕께서 그대를 본받으라 하셨소. 과인도 그대에게 배우고 싶소. 전하. 그대가 이룬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소. 과인을 도와주시겠소?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새 임금은 웃었습니다. 그 말이 맞소. 과인도 백성을 위해 일하겠소. 이렇게 옥분당의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자선시설이 생겼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기는 50살이 되던 해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무리를 한 탓이었습니다. 그는 박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제 저도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 영감은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서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직 이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서기는 옥분당 사람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가지 마십시오. 저희는 도련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서기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서기는 형 윤석만을 불렀습니다. 형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라 서가. 옥분당을 부탁드립니다. 형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서가. 나는 아직 부족하다. 아닙니다. 형님은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윤석만은 서기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마지막 밤 서기는 옥분의 무덤 앞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기를 들것에 태워 무덤 앞으로 옮겼습니다. 엄마, 이제 갑니다. 보고 싶었어요. 서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사흘 후 서기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임금이 직접 조문을 왔고 전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서기를 애도했습니다. 서기는 유언대로 옥분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큰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잠든 이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다. 그는 버림받았으나 아무도 버리지 않았고 천대받았으나 모두를 존중했으며 가진 것 없었으나 모든 것을 나누었다. 그의 어머니 옥분이 그에게 사랑을 가르쳤고 그는 그 사랑을 세상에 전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옥분당을 잊지 않았습니다. 옥분당은 대대로 이어져 조선 최고의 자선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옥분이 필요하다. 옥분은 이제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하녀 하나만 남기고 죽은 부자의 이야기. 그 하녀가 지킨 막내 아들의 이야기. 천치라고 불렸지만 온 나라가 존경한 의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진정한 부는 금과 은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곁에 남아주는 사람입니다. 윤상무는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그가 죽자 모두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석이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천치 절름발이 곰보라는 말로 사람을 낙인 찍습니다. 하지만 그 낙인 뒤에 진짜 사람이 있습니다. 석이는 천치가 아니었고 옥부는 쓸모없는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옥부는 석이에게 사랑을 주었고 석이는 그 사랑으로 수천 명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또 다른 석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옥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착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보상이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는 아무도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으로 산 사람은 결코 헛되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녀 하나만 남기고 죽은 부자,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